1972년 춘천경찰서. 좀 싸늘한 취조실 풍경입니다. 29살 한 청년이 앞에 놓인 사진들을 뭐랄까 멍하니 보고 있어요. 네.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런 자백서에 도장을 찍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답니다. 머릿속이 하얗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오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춘천 강간살인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정원섭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정원섭 씨 사건이죠.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하셨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1972년 그 서슬퍼런 겨울공화국 시절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이 사건은 정말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 이걸 넘어서서요.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또 국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짓누를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1972년 그해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유신헌법 통과시키고 정말 그야말로 겨울공화국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런 엄혹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나 권리 이런 것보다는 국가 통제가 훨씬 중요했던 때였죠.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냥 헐법도 효력을 잃던 시절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때 자료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60원,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60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런 어떤 소소한 일상 바로 뒤편에 국가 권력의 그런 무서운 폭력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게 참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신선포 직전이었죠.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에서 9살 여자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14시간 만에 집 근처 논뚝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성폭행당하고 목이 졸려서 살해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 강액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파장이 엄청 컸던 데에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죠? 그 피해 아동이 다름 아닌 그 지역 파출소장의 딸이었습니다. 파출소장 딸.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술 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 더 나아가서는 정권의 체면까지 걸린 문제로 확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야, 경찰서장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뭐 지휘부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겠네요. 그쵸. 엄청났겠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내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10월 10일까지 범인 검거해라. 못 잡으면 관련자 전원 문책이다. 이런 소위 시한부 검거령. 네, 맞아요. 시한부 검거령. 그러니까 열흘 안에 어떻게든 범인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죠. 네, 바로 그 시한부 검거령.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30명이 넘는 용의자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연행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당시 춘천 변두리에서 왕국 만화가게라고 만화방. 네, 만화방을 운영하던 29살 청년 정원섭 씨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수십 명이나 용의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정원섭 씨였을까요? 그 경찰이 내세운 결정적 증거라는 게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네, 좀 그렇죠. 현장에서 발견된 15.6cm짜리 하늘색 연필. 이게 정원섭 씨 만화방에서 쓰는 연필하고 똑같다. 이게 증거라는 거였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연필 그 당시에 문방구 가면 그냥 흔하게 팔던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이나 나중에 나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봐도요. 경찰의 때는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어떻게든 기한 안에 번인을 만들어서 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훨씬 컸던 걸로 보여요. 기한을 맞춰야 하니까. 네. 이 연필 하나를 근거로 정원섭 씨가 유력 용의자로 딱 지목이 된 거고 그 순간부터 정말 지옥 같은 고문이 시작된 거죠. 진짜 그 고문 내용을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것들이에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코랑 입에 물 붓는 거. 이건 물고문이죠. 꺾어서 매다는 소위 통닭구이 고문, 비행기 태우기.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잔혹한 가혹행위들이 동원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 안 재우고 구타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한계에 다다르면 정신은 버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요. 정원섭 씨는 결국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정원섭 씨만 고문한 게 아니라 그 만화방에서 일하던 어린 종업원들까지. 맞아요. 16, 17살 아이들이었죠. 네. 그 어린 학생들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주인이 성폭행하는 걸 봤다고 말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끔찍하죠. 수십 년이 지나서 당시 종업원 중 한 분이 증언한 걸 봤는데 대여섯 명이 나 하나를 가운데 놓고 머리 때리고 잡고 흔들고 그 상황에선 죽였다 그러면 죽인 거고 봤다 그러면 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상황이 그려지네요. 이건 정말 일부 나쁜 경찰 몇 명의 일탈이 아닌 거죠. 그냥 무조건 잡아 넣어라. 이런 국가적인 명령 아래에서 벌어진 구조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조작된 증거하고 강요된 거짓 증언, 이걸로 범인이 딱 만들어져서 법정으로 보내진 겁니다. 네. 정원섭 씨는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기가 고문당한 사실을 막 폭로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판사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받아서 허위 자백한 겁니다. 이렇게 절교했죠. 그런데 법정은? 그 호소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아니, 고문 흔적이 그렇게 명백했는데 어떻게 법원이 이걸 무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시대 분위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당시 사법부 역시 그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증언 조작 과정이에요. 증언 조작이요? 네. 최초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어요. 현장에서 누런빛깔의 연필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하늘색이 아니라 누런색. 그렇죠. 그러자 검찰이 그 목격자를 위중죄로 구속해버렸어요. 세상에. 진실을 말했는데 구속을 당해요? 네. 결국 그분은 풀려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음 공판에서 하늘색 연필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고 거짓말에 동조해야 살아남는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규칙을 세우고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반칙을 조장한 거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9 청년 정원섭은 그렇게 강간 살인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 비극이 정원섭 씨 개인에게만 머문 게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이분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정말 끔찍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가족들까지? 네. 임신 중이던 아내는 동네 사람들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갓난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목욕물을 끼얹는 그런 테러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결국 정든 동네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요. 아내는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잇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국가가 한 사람을 범죄자로 딱 찍어버리니까 이웃들마저 가해자로 돌변해버린 거군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정원섭 씨는 대체 어떻게 15년이란 시간을 버텨내신 걸까요? 정원섭 씨는 무기징역수였지만 감옥 안에서는 정말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생활하셨다고 해요. 훗날 인터뷰에서 이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수요? 네. 너희가 나를 망가뜨리려 해도 난 결코 망가지지 않겠다. 이런 내면의 저항이었던 거죠.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셨고 매일 제가 죄가 없다면 이 억울함을 꼭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셨대요. 와,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찾고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렇게 15년 옥살이 끝에 1987년에 모범수로 가석방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반에 약속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셨죠. 하지만 그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그의 호소를 외면했어요. 기각했죠. 네, 기각됐습니다.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2005년이요? 네.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들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진실화훼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줄여서 진실화훼위원회가 출범한 겁니다. 아, 진실화해위원회? 네, 정원석 목사님은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위원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먼지 쌓인 30년 전 수사 기록들을 정말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고문의 흔적들, 앞뒤가 맞지 않는 조서 내용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증거라고 냈던 그 연필 사진,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들을 발견해낸 겁니다. 네, 30년 넘게 잠자고 있던 그 조작의 증거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거죠. 이야, 이 과정에서 정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의 그 끈질긴 노력, 또 정원석 목사님 사연 듣고 보수도 없이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언론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실을 향한 그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거대한 벽을 흔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고 2008년 춘천지법원에서 드디어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정에는 이제 어느덧 70이 훌쩍 넘은 노인이 된 정원석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백발이 성성해진 당시 수사관들이 수십 년 만에 마주 앉은 거잖아요. 네, 참 그 긴장감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마침내 2011년에 재심 판결이 선고됐죠. 네. 당시 재판장이었던 정성태 부장판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죄, 그리고 사과. 39년 만이었어요. 29 청년이 이른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가가 미안하다고 말한 거죠. 그 순간 법정은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겠죠. 이제 정말 모든 고통이 끝나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 남았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재심 무죄 판결 이후에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가 정원섭 목사님하고 가족들에게 총 26억여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했어요.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죠. 그렇죠. 26억.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가 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했다고요? 이렇게 명백한 국가 잘못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왜 항소를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배상금 0원을 선고합니다. 0원이요? 아니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쉬어요? 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정 목사님의 경우는 무죄가 확정된 시점 2011년이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 시점 1972년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서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게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불법 고문으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39년 만에 겨우 무죄라고 인정해놓고는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배상은 못 해주겠다. 이런 말인가요? 네, 법리적으로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아니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법률가들이나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정환삼 목사님은 판결 후에 손해배상금은 나와 우리 가족의 피눈물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주지 않겠다는 건 나를 또 죽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말 절규하셨어요.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국가는 고문으로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고 사법부는 오랫동안 이걸 외면했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니까 이번에는 소멸시효라는 그 법 논리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피해자에게 국가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가한 거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정치적인 압력이 어떻게 수사 과정을 왜곡시키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가. 네, 그렇죠. 둘째는 사법부가 어떻게 그렇게 명백한 인권 침해 증거 앞에서도 눈 감을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절차나 논리가 때로는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진짜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이미 오래전에 만료됐습니다. 아, 진범은 영원히 미제로 남은 거네요. 네, 정원선 목사님은 이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도 보지 못하신 채 평생의 한을 다 풀지 못하고 2021년 3월 28일에 향년 87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아, 결국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군요. 한 청년의 15년 세월, 그리고 한 가족의 삶 전체를 앗아간 국가폭력, 그리고 그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과정마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를 이 사건이 정말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그 집념과 용기가 결국에는 진실을 밝혀내고 또 역사의 물줄기를 아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미한 희망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원선 목사님의 그 길고 외로운 투쟁은 우리 사회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묻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도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범죄에 누명을 쓰고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진실을 묻어주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15년, 아니 3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